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또 반도체 얘기 자, 한번 메인 게스트. 네, 진하게 한번 가봐야죠. 네, 다 메인 게스트시죠. 네, 다 메인 게스트십니다. 보조 게스트는 없고요. 아니 뭐 이렇게 또 다 아까 누가 그러더라. 메인 게스트. 부부싸움한 커플 같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이제 반도체 얘기 진하게 좀 나눠주실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최근에 뭐 잠깐 분위기 좋은 것 같다가 뭐 TSMC 얘기 네. 나오고 나서 또 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예. 분위기는 지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실적은 다 안 좋죠. 실적은 안 그렇지만 좋고. 어차피 특히 우리나라는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을 때 사서 뭐 좋은 추억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실적이 나쁠 때 샀을 때가 항상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뭐 올해 역대급으로 업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은 뭐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감사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삼성하이닉스가 주가가 한 5% 정도는 올랐거든요. 오른 상태에서 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감사한 뭐 규모를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좀 더 나온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보시면 2019년도에도 보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57%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1.5%입니다. 네. 여전히 뭐 그때보다는 많이 낮은 레벨이고 그리고 물론 저점인 49%보다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제 업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뭐 외국인들이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또 늘었어요. 한 2%포인트 예, 정도. 2% 정도 가까이 그리고 늘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판 거네. 예,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대거 샀다가. 예, 예. 자, 감산하면 이제 메모리 가격 오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감산의 배경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한다고 했다가 왜 감산을 결정했을까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수요인 것 같아요. 사실 수요라는 게 뭐 정확하게 저희도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한 3월 달까지 수요를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올해 연간 전망을 이제 대부분 낮추고 있어요. 3월까지 수요를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한 배경은 결국 이제 수요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디램 가격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좀 바닥을 잡는 그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기 위한 의사결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수요 얘기를 좀 제가 준비한 예. 차트가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이제 최악이었거든요. 한 12억대 초반까지 빠져서 올해 대부분 이제 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되거나 이제 정체 정도를 봤는데 3월 달까지 숫자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2월, 3월 달에 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치를 저희도 뭐 낮췄지만 이렇게 전망치를 작년보다 더 나쁘게 스마트폰이 원래 수요가 좋을 때가 15억대였거든요. 근데 뭐 11억대 이제 어쨌든 후반까지 하락할 것 같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뉴스도 몇 번 나왔지만 애플의 맥북이 이제 전년 1분기 대비 물량이 40% 준다고 네.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제일 보수적으로 봤는데 거기보다 좀 더 나쁘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빼고는 다 안 좋죠. 네. 예, 자동차도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근데 넣어놨고요. 뭐큰 비중은 아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넣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넣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서버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글로벌하게 서버 수요가 작년에 한 1,400만 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서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출하량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 예,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 역신장이 예상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의 서버 수요입니다. 아까 저건 출하량이죠. 가격 감안 안 한. 예, 출하량이고요. 그리고 서버는 근데 물론 이제 저렇게 출하량이 줄어도 서버에 탑재되는 디램의 용량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메모리 컨텐츠라고 하는데 메모리 컨텐츠가 늘기 때문에 올해 뭐 서버 디램 수요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날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한 10% 초반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서버 시장이 2016년 이후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된 이후로 이렇게 감소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 감소 배경이 이제 재밌는데 하나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스퍼라는 세계 3위의 서버 회사가 3월 3일 날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블랙리스트에 들면 이제 CPU, GPU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건 이제 중국 회사들 얘기인 거죠? 전 세계 서버 수요의 한 27%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의 27%. 예, 근데 중국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되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CPU, GPU 조달이 안 되면 좋은 서버를 만들 수가 없는 블랙리스트 거죠. 하면은 그쪽 CPU, GPU를 못 판다 이거죠. 미국 회사들이 공급을 엔비디아 이런 데서 못 판다 엔비디아든 이거죠. 인텔이든 AMD가 공급 자체가 상당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중국을 못 팔고 예. 그럼 중국의 서버 회사든 그 서버를 못 만들고 예. 예.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우리 DRAM 수요는 줄겠죠. 줄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지만 AI 서버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중국 뭐 정부든 뭐 이런 프로젝트로는 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올해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뭐 어차피 미중 간의 갈등이 뭐 내년에 봉합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고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만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중국의 AI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의 어쨌든 블랙리스트 선정 때문에 네. 이거는 구조적일지 아니면 일시적일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수요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서버 수요의 구매처는 딱 3개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 3개 회사 이외에는 서버를 구매할 수요층이 없다. 아니 뭐 뉴스로는 테슬라도 자기네 뭐 GPT 새로 한다고 하고 예, 어쨌든 챗 GPT나 뭐 AI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거고 사람들도 접속을 할 텐데 예. 그 서버 수요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중국과 미국과 뭐 싸우더라도 예, 예. 그 기업들이 서버 확충 안 하고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예, 예. 서버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는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챗GPT를 쓰는 챗GPT에 들어가는 아주 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뭐 엔비디아의 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A100 같은 GPU든 네. 최근에 뭐 거의 가격이 4만 불까지 올라간 H100 같은 그런 GPU들도 사실은 수출 규제 대상이고요. 그런 데이터 센터는 중국에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 막강한 GPU가 들어간 어떻게 보면 GPU가 들어간 그런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는 중국에 뭐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네. 시장이 없었다면 예. 앞으로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짓고 그다음에 유럽에 짓고 한국에 지으라는 거죠. 그런 데에서 그러면 수요가 확 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 서버 수요가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서버가 종류가 되게 많고요. 아,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또 그런 GPU는 현재 TSMC 혼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TSMC의 또 생산 캐파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기대하기가 확장이 어렵다. 되기에는 물론 뭐 방향성은 되게 좋고요. 네. 특히 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100에 HBM3라는 고대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의 시장은 저는 올해도 의미 있게 성장한다고 보는데 나머지 서버가 상당히 투자가 좀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서버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수요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버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뭐 기업들도 사실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서버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버 수요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디램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서버 디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디램 수요의 한 40% 가까이 우리 차지할 것 같고요. 금액으로는 좀 더 큰데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뭐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 센터 사이클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가격을 보시면 이제 2017년, 18년에 한 2년간 138%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67% 하락을 하죠. 15개월간.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에 올랐다 내렸다 했다가 두 번째 사이클 때는 이제 51%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3월 말까지 이제 62%가 빠졌어요. 저건 근데도 원래 빠지게 돼 있나 보죠. 아니 뭐 기술의 수요가 발전 있으면 저 때문에? 정도까지는 안 빠지죠. 아니 어쨌든 추세는 빠지는 건가 보죠. 예. 양은 늘지만. 양은 그러니까 서버 디램의 가격이니까 저거는 이제 디램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더 많은 이제 용량을 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수요가 그만큼 빨리 줄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삼성이 감산한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보니까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 빠졌으면 사실은 뭐 꼭 지금 수요가 없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헐값이니까
창고에 인벤터리를 빌드업할 정도의 가격 유인이 된다고 저희도 봤는데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램 회사들이 계속해서 스페셜 딜이라고 해서 좀 저렴한 현재 가격보다 저렴하게 밀어내는 거죠. 예, 밀어내면서 가격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그때 노자 선생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매출은 정상 매출 아닙니다. 예. 그냥 거래 관계 때문에 사가는 겁니다. 이런 예. 얘기를 제가 일부 들었거든요. 예, 작년 예, 말쯤에. 예.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일단 인벤터리 빌드업인데 지금 인벤터리 빌드업 자체도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이제 가격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저희도 이제 정말 저기 67%까지 빠지면 한 55불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낮은 레벨의 숫자들이 최근에 좀 업계 산업계에서 돌고 있어요. 50불까지 뭐 그걸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이제 감산을 발표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은 되게 박애인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삼성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공급량이 준다는 거를 좀 전달해 준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서버 쪽도 중국이 좀 그런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국이 되게 왕성하게 투자를 했던 지역이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하고 또 어쨌든 시진핑 상기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번에 사실 대만 일본 출장 다녀왔는데 네. 대만에 있는 서버 회사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뒤에 이제 삼성이 이제 감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버 디램이 지금 정도 가격 하락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한번 그 차트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그림 6을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한 뭐 정말 우리 시장에서 대만에서 돌고 있는 말들 한 50불까지 빠지면 여기서 100% 올라도요. 작년 3분기 가격입니다. 그때도 안 좋다 했잖아요. 3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5조였고 하이닉스가 1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 오르는 게 이번 사이클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50불까지 빠지면 물론 DDR4긴 합니다. DDR5 비중을 그래서 빨리 높여서 어떤 형태로든 DDR5 시장이 뭐 빨리 형성이 되면 그런 우려는 일정 부분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100% 올라도 별로 수익성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수익성에 도움되는 거는 재고 평가손이 재고 평가익으로 바뀌면서 영업이익 단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너무나 이제 여기서 계속 하락을 방치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쉽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디램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합니다. 다만 이제 이 디램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유통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그들이 하면서 또 일정 부분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채널에서 재고를 축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킹스턴, A데이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채널에서 좀 재고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팅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들이 재고 축적을 한다는 거는 가격은 어쨌든 간에 올해 내에 바닥을 잡고 디램 가격은 뭐 상승은 저희는 충분히 네. 할 수 있지 상승의 않을까. 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한 거의 30% 올라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한 30%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져서 다시 저점 대비 2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올해 내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 주가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오랜 기간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예. 일본에서 나온 최근 반도체 뉴스 보면 예. 뭐 TSMC랑 소니가 손잡고 뭐 만든다. 네. 그다음에 또 무슨 메모리 또 여기 뭐 회사들 뭐 라피더스인가요? 라피더스, 예. 거기 또 8개 기업이 출자를 했고요. 모아갖고 또 아마 메모리 쪽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혹시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굉장히 악재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관련된 기업 미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마모토에 있는 TSMC 팹에 그 이름은 이제 JASM이라고 어쨌든 공식 명칭은 그런데 그 팹에 20% 지분 투자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소니가 이제 레피더스에도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8개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니의 그 구마모토 팹은 네. 그 소니의 이미지 센서에 주로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만들지만 그 뒤에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SMC에서 예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구마모토 팹에서 그걸 직접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대만에서 받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그런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TSMC 예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고객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크게 영향은 없고. 경쟁하는 선단 공정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레피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났을 때도 주로 뭐 슈퍼컴퓨터나 AI나 뭐 이런 니치 프로덕트 위주로 해서 근데 선단 공정은 2나노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제가 봐도 과연 의미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까지 일본이 정부 주도의 그런 택 굴기가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우려보다는 한번 좀 조용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IT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많다는 거는 이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TSMC 3월 실적이 어제 보도됐잖아요. 예. 안 좋다. 예. 그리고 투자도 좀 늦춘다. 예. 그죠? 그리고 예. 오늘 알려진 거는 EUV 캔슬했다. 예.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일단 1분기 실적은 TSMC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달러 베이스로 TSMC는 원래 매출액의 상단과 하단을 제시를 하는데 하단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한 16% 감소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분기보다 한 18% 줄었는데 그건 레인지 안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준 거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가 나올 때 당연히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웨이퍼를 그렇게 많이 넣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고객사들이 3월 매출이라는 거는 작년 12월에 웨이퍼 투입한 게 이제 매출로 나오는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특히 1분기 중에서 3월은 제일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TSMC는 지금 뭐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 제가 뭐 오늘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뭐 의미 있게 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하반기에 아이폰도 있고 하니까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EUV 장비는 어차피 공급 회사가 ASML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인 거고 그리고 ASML도 생산 캐파가 이제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캔슬이라기보다는 뭐 연기 정도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뭐 공장을 TSMC도 보면 지금 미국의 테일러 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대만에 대부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동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어차피 살 때는 ASML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큰 그림에서의 그 니즈는 계속해서 저는 진행형이라 보고 있고요. 제가 준비된 차트 하나 있는데요. 네. 그림 7을 보시면 이게 이제 TSMC의 웨이퍼 ASP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TSMC가 왜 좋은 회사고 ASP가 왜 자꾸 오르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같아요. TSMC의 웨이퍼 ASP 단순하게 제가 계산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에다가 이제 웨이퍼 출하량을 나누면 이제 한 지난 4분기가 한 5,3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TSMC의 4나노, 5나노 ASP는 이제 14,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올라가면 갈수록 매출이 느는데요. 근데 이번 뭐 2분기부터는 어쨌든 이제 새로운 또 제품들이 매출로 일부 잡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N3E라고 해서 애플의 이제 아이폰 15 프로에 나갈 제품인데요. 일종의 3나노 중에서 조금은 이제 좀 쉽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아마 6월을 필두로 해서 좀 매출로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TSMC는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지금 이렇게 비싼 제품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다 4나노 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AMD든 애플이든 그리고 퀄컴이든 또 TSMC 쪽에 계속해서 4나노 제품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저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뭐 TSMC 쪽도 뭐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네네. 예. TSMC도 예. 제품들이 좀 고가 제품들이 좀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TSMC는 이제 결국 이제 계속 이 상황에서도 왜 ASP를 올리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아까 제 차트 한번 더 보여주시면 그 그림 7을 보시면 이 N3P라고 해서 이제 3나노 TSMC 3나노 기술은 삼성처럼 게이트 올라운드가 아니라 3D 핀팻을 씁니다. 그래서 핀 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3나노 제품 중에서 지금 모바일 AP에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EUV 레이어를 되게 적게 썼어요, 이번에. 3나노지만 한 21레이어 정도 쓴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 나올 그 N3P 같은 경우에는 예. 주로 데이터 센터향 뭐 엔비디아든
AMD 향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EUV 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ASP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챗GPT 얘기했지만 정말 챗GPT의 뭐 최고 수혜주가 엔비디아일 수도 있지만 TSMC도 그 중에 하나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가 이슈가 되는 게 항상 예. MS 그렇잖아요. 예. 마켓 셰어.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지난 뭐 11월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선단 공정에서는 특히 3D 핀패드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TSMC로 많이 넘어갔다고 저는 봐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어쨌든 뭐 TSMC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이제 삼성하고도 많이 했던 뭐 퀄컴이든 엔비디아도 최근 들어서는 TSMC한테 플래그십은 더 많이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3나노 그러니까 그 3D 핀팩 구조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뭐 경쟁력은 뭐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요, TSMC가. 그래서 결국 이제 넥스트 공정에서 삼성이 이제 얼마나 빨리 고객을 확보해서 또 더 좋은 트랙 레코드를 보여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이트오란드 같은 이 3나노를 그렇게 이제 많은 글로벌 팹리스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는 여전히 잠재력은 있지만 그 잠재력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팹리스 회사들은 절대 일각만 생각하지 그 이어파는 일중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와 TSMC를 경쟁 구조로 저희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좀 그런 식의 삼성의 성장을 원하지만 그렇지만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 삼성을 뭐 경쟁하는 강으로 보지는 않고요.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그냥 일중 정도로 보고 있고 절대 일강과 일중과 다수의 약한 회사들 이렇게 바운드리 산업은 고객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극복해야 될 솔직하게 난관이라고 얘기해 봅니다. 주시는 게 맞지 뭐. 근데 자 네. 주가 얘기 좀 하십시다. 예. 지금 한 5분여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노건창 센터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가격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한적이다. 그 예전 가격에 비하면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정도의 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23년이 이제 반도체 주식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모멘텀은 여전히 아직도 노출된 게 감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를 때도 주가 한번 또 오를 거고요. 디램 현물 가격이 아마 빠르면 뭐 메모리 모듈 회사들이 덤비는 순간에 오를 것 같아요. 킹스턴 같은 회사들이. 예. 두 번째 3분기에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 나옵니다. 아이폰은 디램은 적게 쓰지만 낸드는 많이 쓰는데 작년에 아이폰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공장 때문에 막 팍스콘 공장이 폐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애플이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는 저희는 한 3분기 정도의 고정 가격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제일 늦게 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4분기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의 저점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지수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보면 어쨌든 저점에서 30%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정말 어느 정도로 가격 레벨로 올라야지 과거의 실적에 뭐 어느 정도 육박하는 실적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시장의 의심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서 더 저점은 높아지겠지만 정말 V자로 레벨업 되려면 최소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회복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건 분명합니다.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는 건 분명하지만 예.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오르냐는 결국 메모리 가격의 상승 폭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오를 때 정말 뭐 한 30% 올랐다 이러면 좀 얘기는 바뀌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오르는 거 가지고는 의미 있게 주가가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100% 오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디램 가격이 지금 네, 업황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올라봐야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100불 정도 가봤자. 작년 3분기가 뭐 주가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실적이 꺾이는 시점이었고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뭐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그때부터 레벨 다운이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여야지 외국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뭐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우리가 2021년 뭐 2020년 요때 대비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TSMC가 너무 강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이클 관점에서 봐야 되고 사이클은 올해 분명히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변하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때 주가는 당연히 오르고 그래서 저점 대비 한 30% 오른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2024년 숫자도 좀 가시성이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메모리 가격의 레벨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죠? 저는 공식으로 78,000원이고요. 78,000원. 예, 그리고 지금보다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죠. 예. 그 12개월인가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12개월. 예.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제가 좀 아마 제일 낮을 것 같은데요.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 계속 9만 5천 원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계속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져. 제가 작년 아마 11월에 왔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별 걱정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는 뭐 솔리다임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솔리다 중국 랜드. 예, 변동성이 클 거니까 좋은 가격에 잘 사야 된다. 제가 작년에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이닉스는 그런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쭉 뉘앙스는 크게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좋은 가격에 사시면 빠질 때는 겁먹을 거 없고 좋은 네. 가격에 잘 사시면 올해 내에 계속 그런 현물 가격 고정 가격 오르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추격 매수하거나 너무 흥분해서 다른 2차 전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이건 안 올라 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반도체 주식은 인내심과 심리 게임이거든요. 2차 전지에서 훨씬 더 많이 먹고 나중에 살아.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네. 왜 이제 현물 가격 오르고 디램 가격 오르는데 왜 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 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조급하게 사지 말라. 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만약에 산다.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저 같으면 마이크론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물어볼 거. 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뭐 일단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좀 상황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좋은 가격에 잘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네. 이해해야죠. 예, 나머지는 또 저희가 잘 유추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는 분이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근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